네, 그럼 다음 순서로 이 국내 중국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현재 이슈와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박수현 팀장님과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김대영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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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한 해마다 이슈가 참 많았지만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시장의 부침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이 되면서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 통제나 부동산 관련 이슈 또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보고 또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투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네, 박수현 팀장님. 네, 최근 시진핑 3연임과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겨날까요? 네, 저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관련돼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정치적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다시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모두 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한 3연임을 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이슈인데, 이러한 상무위원이 모두 다 시진핑 최측근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처럼 당파 간에 일정한 협력 구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인 건데요. 이렇게 집중 영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우려했던 대상이 됐던 분이 바로 첫 번째 보시는 리창 상하이시 당석입니다. 마침 이 리커참 총리와도 이름이 딱 한 글자 차이가 나는데요. 리커참 총리를 이어서 사실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상하이가 대규모 락다운을 했었고 지금 이분이 역임을 하고 계시는 지역이 상하이시 시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중전의 이후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좀 쥐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리창 총리 후보도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 방향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주석에 오른 이후에 시행했던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 되는데 반부패 정책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모두 다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중국 제조 2025로 볼 수 있는데요. 뒤에 좀 주식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제조 2025는 공동부유랑도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이 과거 시행했던 정책을 감안해서 살펴보면 경제를 돌보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교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스탠스가 이 전랑 외교에서 연합전선을 좀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전랑 외교,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주도를 한 거죠. 전랑 외교를 집중했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이 결정되기 전에 위대한 중화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본인이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수단이었고 이미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도 실리적인 것들을 따지는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중국의 동맹국들 대비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독일 숄츠 총리 등 정상들을 만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구매력을 기반으로 미국 동맹국들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미국의 눈치 때문에 이들 동맹국들이 중국과 굉장히 강력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중국이 구매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대영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시진핑 3년임의 시사점 어떤지 한 번만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20차 당대회 그리고 일중전회가 개최됐고 시진핑 3연임 확정되고 그다음 7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확정이 되었죠. 이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제 상무위원 중에서 4명의 멤버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측근들이 모두 되었다는 게 좀 이슈가 됐고요.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온 대내외 정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거고 그렇게 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시진핑 정부가 보여온 어떤 국가자본주의적인 모습 또는 코로나 정책, 대외적으로 강경한 모습들이 좀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중 전회 이후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상했던 우려와 달리 시진핑 정부가 제로 코로나 통제 유지 속에서도 통제 강도는 좀 약화된 방역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부동산 우려 관련해서도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가장 강조한 사항은 발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단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가 됐고요. 2035년에 중국 GDP를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진핑의 강화된 권력을 중심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러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산업들은 좋은 성장과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시진핑 3연임과 또 중국 지도부 교체는 위기지만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코로나 통제입니다. 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강한 코로나 통제를 포병을 하면서 이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김대원 본부장님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격리기간 축소 등 방역 지침의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나 민심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진핑 3연임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하루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변화를 예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통제 완화 조치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꽤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타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코로나로 인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으로 흡입하는 코로나 백신 또는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RNA 백신의 경우 현재 임상 중인데 내년에 개발 완료 및 접종이 시작되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여유 공간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통제로 인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실제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 대응이 좀 고무적이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여지가 많아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수전 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사실 중국이 11월 들어서 이 코로나 관련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이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다행히도 11월 11일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완화 지침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 회복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개로 나눠서 지침을 완화했는데요. 격리 기간을 축소하고 또 코로나 위험 지역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간소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크게 2가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한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심이 동요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대규모 봉쇄로 인해서 시위라든지 정저우 쪽에서 이제 팍스콘 직원이 대규모 이탈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좀 베이징, 광저우 지역을 좀 봉쇄하고 있는 이슈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장이 좀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장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산 mRNA가 사실상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대현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중국은 아직 중국산 mRNA 보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실제 개발하고 있는 중국 제약사들의 이 스케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중간에 표시해드린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이 양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과거 임상 스케줄로 좀 저희가 추정해 보면 내년 3월 부근이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다음으로 중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바로 중국 부동산인데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장표는 지금 이 차트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코로나 정책이 다소 중국 정부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규제에서 사실 부양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부동산 준공 면적이 17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고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가장 큰 배경은 첫 번째로는 수요 측을 고려해서 모기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LTV 비율을 상향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연이어서 공급단의 부동산 디벨로퍼 자금 조달 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발생했던 리스크가 발생했던 원인도 중국 정부가 디벨로퍼의 자금 조달을 다 차단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관점에서 해당 규제를 철회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부동산 리스크가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은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이슈가 결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대영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올해 충격이 컸는데 부동산 우려도 크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아직 해결되어 가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초래된 면이 큽니다. 여기에 코로나 통제로 인한 이동과 건설 등 모든 부동산 관련 활동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태가 매우 급격하게 나빠졌는데요.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폭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가 높지만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악성 모기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고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년간 지분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규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 겹치면서 부채가 많았던 헝다 등을 필두로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정책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동산 시장은 아이러니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모기지 금리 인하 또는 관련된 지원 정책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호구제도의 완화적인 적용 등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는 도시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실행하고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부동산이 회복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에는 중국 부동산이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지만 역시 이게 다시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정부의 부양이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걸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도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대내적인 이슈였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미국과의 갈등, 미국의 견제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향후 미중 관계의 전개와 이 영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나눠볼 텐데요. 박수현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미중 갈등은 사실 중장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장기로 전개되는 이슈에서 산업별로 좀 영향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영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3년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 집중되는 분야는 반도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에 이 중국 반도체 밸류 체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쪽은 사실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반도체 생산 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 이탈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여기랑 연결돼서 일부 태양광 쪽의 영향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셀 장비가 반도체 장비에서 파생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규제가 태양광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차트에서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 전반적인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이 폴리실리콘 모듈까지 이건 글로벌 캐파인데요. 중국이 차지하는 캐파가 거의 7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이 인프라를 태양광 인프라를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은 미국이 수입을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암묵적인 이 공생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박수현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지목하고 견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질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려는 양 대국의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2030년대 중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성장성 감안하면 2030년대 어느 시점에서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경계하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견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할지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추이를 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대해서는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0년간 미국에 도전했던 나라들은 서서히 국력이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더라도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부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점진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국산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큰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주목해 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진핑 3연임의 영향과 또 중국 시장의 주요 이슈였죠. 이 코로나 통제, 또 부동산, 미중 관계 등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속에서 어떻게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박수현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3년 1분기까지는 사실 중국도 미국의 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저희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낼 때 저희는 중국의 방어주 역할을 하는 쪽과 알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바벨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주식 투자자들은 3월 양회 이후에는 부동산 리스크가 안정되는 것, 그리고 제로 코로나 기조가 명확하게 선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증시로 자금 유입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방어주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만 이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표에 띄워드린 리스크를 조금 저희가 높게 나타날 때 변동성을 좀 낮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A5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주와 필수 소비재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금융주가 이 방어 역할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 플러스 알파 수입을 중국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CSI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정부 주도의 신형 인프라와 이 국산화가 연결되어 있는 CSI 500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CSI 500 지수 안에는 특히나 국산화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테마들은 저희가 중국의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 신형 인프라를 동수서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A50과 CSI 500 지수가 언급해드렸던 방어주와 정부의 육선산업 포트폴리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두 지수를 모두 담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하면 내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통제나 부동산 우려 등 이슈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거고요.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지원 속에서 중국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는 분야,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고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전자제품 제조 또는 자동화 기기 제조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관련 완성차, 배터리 소재 업체 등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발전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발전의 기반이 되는 소비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중국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계속 진화해 나가는 플랫폼 기업들 또는 코로나 통제 완화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여행, 호텔, 식음료, 항공, 의료 등 분야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상해 법인장님의 중국 소비 현황 세션에서 이런 투자 기회 중 일부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방과 농업, 의료 등 안정적 발전과 보완에 필요한 산업이나 기업들에게도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여러 이슈 속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변모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거나 이어나가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고객님들이 이제 응대를 하다 보면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오늘 2개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H지수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네, H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사실 H지수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H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ELS가 좀 많이 판매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H지수는 사실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인가 앞으로 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를 나눠보자면 플랫폼 기업 비중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기업인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이 섹터에서 리스크가 추가로 하방 압력을 야기할 만한 이슈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규제에서 부양 쪽으로 정부 정책에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플랫폼 쪽은 여기서도 나빠질 이슈는 없지만 굉장히 업사이드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을 앞으로 부동산처럼 이제는 규제를 일단락하고 점차 이들이 스스로 좀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지금 기업이익이 앞으로 한 단계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더 낮은 레벨을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의 그림을 본다고 하면 사실 완만한 상승에서 혹은 좀 횡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해야 할 이슈나 모니터링 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역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진핑 이슈가 참 뜨겁죠. 이 시진핑의 3연임 후에 이 홍콩 관련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기존이랑 비슷할지 아니면 만약에 달라진다면 이것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대답해 주실까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진핑이 3연임을 했지만 사실 2기부터 시진핑의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기부터 시진핑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화된 중국 또는 안정 속 발전 이런 큰 기조 아래서 고부가치 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경제 정책의 큰 틀은 그래서 오히려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2기에 의해서 3기는 시진핑 권력이 더 공고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정책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고부가치 제조업 그런 산업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소비 기업들 또는 뭐 국방,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소비 또는 고부가치 제조업들은 뭐 중국 본토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소비 중에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또 홍콩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이슈로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이제 일단락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소비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홍콩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거대한 시진핑의 경제 정책 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소비 기업들이 지역에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콩과 본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구성이 많이 다릅니다. 본토는 중국인 리테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고요. 홍콩은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 페드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기조 변화라든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영향이라든가 이런 국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는 홍콩 시장이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악재성 재료가 많으면 좀 본토 시장이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으면 또 홍콩 시장이 좀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양측을 적당히 배분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본토와 홍콩으로 나눠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참 복잡한 이슈가 많지만 그만큼 또 잘 살펴보면 기회 또한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답변은 여기서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